자,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반에 AI 관련 기술들이 기계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터미널러지라던가 용어라던가 어떤 컨셉의 아주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기초 수준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처 2에 제가 이제 머신러닝의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어떻게 캡스톤 디자인과 AI 기술을 접목하였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머신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신 단어들입니까? 뭐 요즘 많이 듣는 단어죠. 강화학습, SGD, 그 다음에 loss function, kernel function, feature, 그 다음에 support vector machine, regression, clustering, classification, neural net.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한 80% 이상을 나 이거 뭔지 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챕터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한 80%를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요 비디오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다 저게 무엇이다라고 컨셉 수준에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AI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관련도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AI가 가장 큰 컨셉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인간의 비헤비어를 따라하는 어떤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AI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어떤 수학적 방법, 주로 통계적 방법이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관련된 다양한 통계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런 알고리즘이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뉴럴넷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는 AI,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렇게 종속 관계에 있다는 것 살펴두시고 관련돼서 CNN이라던가 Reinforcement Learning 이런 것들은 종종은 딥러닝과 컴바인도 될 수 있고 공통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머신러닝의 한 분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은 구글 이미지에서 머신러닝을 뜨면은 좀 앞부분에 나오는 그림인데, 제가 처음에 이 그림 보고, 너무 컬러풀하고 이쁘다 하고 해서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크게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것은, 솔루션을, 트레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트레인하는 거죠. 이것은 개다, 이것은 개다, 이것은 고양이다, 이것은 고양이다 해주고 나중에 이 그림 사진 주고 이게 뭐야, 개야, 고양이야 이렇게 하는 솔루션을 먼저 다 익혀서 해주는 것이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은 솔루션 없이 그 데이터를 주고 자, 이것을 네가 알아서 분류해봐라. 알아서 이것이 동물에 대한 데이터인지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인지 분류하고 자동차라고 한다면 종류에 따라 클러스터링을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희한했었던 거는 supervised and unsupervised면은 모든 머신러닝이 커버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생물, 무생물 하면은 전부가 다 커버가 되잖아요. something 하고 앞에 on을 붙이면은 여집합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다 모든 집합이 되어야 할 텐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뭔가 해서 우선 처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바이즈 러닝은 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나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류를 하는 것이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가지고 해볼까요? 키와 몸무게 관계가 우리 옛날에 적정한 몸무게가 키에서 110을 뺀 거다, 100을 뺀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값들을 다 매칭을 해주고 키 100이면 90, 160이면 50, 170이면 60 이렇게 매칭을 하다가 자 그럼 180에 맞는 평균적인 몸무게는 얼마야 이렇게 측정하지 않은 값에 대해서 추정을 해가는 것이죠. 리그레션.
자, 반면에 클러스터링은 그 데이터를 보고 이게 어떻게 그 분류가 될 수 있을고 나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그 머신러닝은 크게 super하고 unsupervised라고 한 집합과 그 여집합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리그레션이라든가 클러스터링은 일종의 선긋기입니다. 영어로는 뭐 라이닝, 다시 다른 뜻이 많이 있어서 라이닝은 선을 긋는 거죠. 리그레션이 사실은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머신러닝은 선 긋는 거구나.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적절한 데이터에다가 잘 선을 그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의 여집합인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제외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도 머신러닝의 한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 두 경계는 훨씬 그 supervised와 unsupervised learning에 비해서 경계가 훨씬 명확합니다. 이 앞부분은 결국은 regression으로 귀속이 되죠. 선긋기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뭔가 시퀀셜한 액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곳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 로봇이 내비게이션 한다던가 어떤 그 태스크를 러닝하게 배운다던가 그 태스크는 딱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연속이 되는데요. 뭐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reinforcement learning이 쓰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캡슨 디자인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쓰는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로봇 내비게이션을 주제로 교과를 개편을 해보았었어요. 자, 제가 정의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선긋기, 리그레션은 이제 일종의 선긋기인데 선긋기는 선긋기인데 진화한다. 진화하는 거는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점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우리가 evolve, 진화라고 하잖아요. 머신러닝은 진화하는 선긋기다. 진화하는 리그레션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머신러닝 자료를 찾다 보면 1997년에 이분이 하신 말씀으로 되게 많이 인용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experience를 통해서 뭔가 learn을 하는 경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뭐 메저를 P로 해서 experience에 대해서 improve 한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는 용어들이 기계공학과 그 디스플린에 비하면 되게 낯선 단어들이에요. experience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 experience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 가지고 뭔가 하는 거, 데이터 work. 그게 뭐 데이터 갖고 뭐 한번 돌려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experience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이런 그 목적하고 있는 바들을 태스크라고 하고 퍼포먼스는 이제 보통 저희 공학에서는 뭐 에러 하잖아요. 뭐 시뮬레이션과 실험의 에러. 내가 세운 모델과 참값과의 에러 요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로 이제 이해를 해서 이 문장을 결국은 정리해 보면 뭔가 내가 선긋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선긋기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긋기를 하는데 그게 뭐 시간에 따라서 여러 뭐 트라이얼에 따라서 계속 점점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는 컨셉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태스크 익스피리언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워크를 가지고 해야 되는 저희가 데이터 워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런 종류 이제 좀 컬러 코드로 회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태스크 선긋기를 한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쓴 글씨에 글씨를 인식하려고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됐죠. 얘네 부류는 다 0들, 얘네들은 전부 1들 이렇게 선긋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나 이런 거 트렌드는 약간 지금 2차, 3차 함수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리그레션 이걸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다 같은 점들이 아니라 얘네는 한 클래스에 속하는 거고 얘도 또 하는 클래스에 속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가르는 클러스터링 하는 이 그린 라인 선긋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손글씨를 알아본다고 했을 때 퍼포먼스 어떻게 매저할 수 있을까요? 그 영어이라고 쓴 애들을 다 주고 정말 이것을 영어로 인식하는가? 이것을 전부 1로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퍼포먼스는 얼마 잘 맞췄나? 이런 거겠죠. Rate of correct answers. 이것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선이 내가 생각하는 추세선인데 실제 데이터가 그 초록선에 다 올라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데이터 값과 그
그 추세선과의 거리의 컨셉으로, 보통은 거리 컨셉으로 거리의 제곱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에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 메저가 되겠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 선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 선으로부터의 이 어떤 특정점에 관의 거리, 그 디스턴스, 그 구분이 되는 클러스터링 보더 라인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장 멀게 하게끔 하는 선을 찾는 것이 퍼포먼스의 한 메저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이다. 결론적으로는 계속 진화하는 선긋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것 같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Support Vector Machine이고, 또 하나는 K-Nearest Neighbor, KNN이라고 합니다. Support Vector Machine은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기계인 줄 알았어요.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는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가장 그 거리를 간격을 띄울 수 있게끔 선을 두 개를 긋는 것을 그어서 그 두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의 타겟이고 이것은 내가 타겟이 아니라고 하면 이 두 선을 가장 구분하는 선을 긋고 그 선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띄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간격 또는 마진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고, 이때 이 경계가 볼더가 되는 이 선을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처음에 떨어져서 그려져 있어서 쉬운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파란 진한 색과 필린 색과 헬로우 그 비어 있는 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 어떻게 그 선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선으로 그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서포트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를 왼쪽 같은 경우는 워낙 찾기가 쉽지만, 어떤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서포트 벡터를 정의하고 그거로부터 그 구분을 할 수 있는가 되게 큰 이슈고요. 처음에 그 데이터 셋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특징이다, 어떤 특징이다를 찾아내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선 구분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색깔이죠. 색깔. 그 필린 되어 있느냐, 필린 안 되어 있느냐, 그걸로 구분했는데, 뭐 크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서포트 벡터 머신을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KNN에 대한 설명인데요. K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저한테는 적어도 그 단어가 주는 게 인투이티브 하지 않았는데, K nearest neighbor는 그 가장 가까운 이웃,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내용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K번째 가장 가까운 네이버 이웃들을 찾아서 그 이웃 중에 자기랑 가장 동질성을 좀 더 갖고 있는, 뭐 수가 더 많은 것에 내가 타겟하고 있는 값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인데요. 그림 보시면 쉽게 아실 겁니다. 어떤 그 서클이 이런 점이 있고요. 내가 이 점이 세모에 속하는지 네모에 속하는지 알고 싶으면은 K3 주변에 세 개의 네이버를 포함하는 그 원을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좀 더 많은 숫자가 있는, 여기선 세모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그 세모에 속한다라는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고요. 만약에 5개의 이웃까지, 5개 주변에 있는 5개의 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또 네모가 더 많으니까 네모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0개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보통 짝수개는 쓰지 않는데, 이럴 경우는 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 nearest neighbor라는 방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어떤 한 타겟점이 있을 때 그 타겟 주변에 어떤 그 같은 디스턴스, 선긋기죠. 일종의 디스턴스의 선을 그어서 그 안에 네이버가 많은 쪽으로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K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처럼 동그라미가 세모에 속할 수도 있고 네모 클래스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K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것들도 이슈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그 소위 네이버를 정하느냐, 지금은 이제 보기 쉬우라고 세모와 네모 모양과 색깔을 바꿨지만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주변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네이버 안에서 그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에 피처하고 커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피처라고 하는 말 정말 많이 머신러닝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 말을 거의 처음 들어봤거든요. 기계공학에선 주로 characteristics, 뭐 응답의
응답 특성, 응답의 characteristic, 시스템 characteristic, 시스템의 특성 해서 characteristics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피처가 그 기계공학에서는 characteristics라고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를 가지고 내가 분류에 쓸 것이냐, 어떤 시스템의 characteristics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분할 것이냐, 1차, 2차 시스템 구분할 때 우리가 시스템의 그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뭐 그것의 폴을 가지고 보겠다 이렇게 뭔가 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피처도 내가 어떤 피처를 잡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엄청 잘 될 수도 있고 전혀 막 안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다 눈에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제 색깔 있는 공과 색깔이 없는 원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이게 만약에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사실 거리도 막 다 섞여 있고 해서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피처를 잘 가장 하이라이트 할 수 있게끔 변환해 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커널 펑션이라고 합니다. 커널 펑션은 일종의 그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우리가 왜 좌표축을 기계공학에서도 그냥 일반 좌표축에서 뭔가 응답을 설명할 때 이거를 아이겐 좌표계로 그 구분을 하면은 훨씬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쉽잖아요. 이 시스템이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아이겐 좌표계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각각 아이겐 축에 따라서 아이겐 밸류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에 따른 어떤 그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해석하기 쉬워지거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에선 커널 펑션입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평면에 같이 섞여 있는 것에 어떤 코디네이트를 잘 트랜스퍼 해주면은 그것이 만약에 이런 입체 평면, 3차원 평면에서 어떤 서피스의 윗면에 분포하는 점과 아래 분포하는 점으로 만약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훨씬 구분하기가 쉬워지겠죠. 이렇게 공간상에서 어떤 그 디스턴스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그냥 줄긋기를 하면 되잖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딱 그래서 있는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적합한 커널 펑션을 찾아서 특징을 찾아서 변환해 주느냐가 머신 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머신러닝은 진화하는 리그레션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그레션, 그냥 뭐 그 피팅, 데이터 피팅에 대해서 나오는 그 공식들 내지는 터미널로지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이제 X축에 따라서 Y축에 이런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1차 함수로 그 리그레션 할 수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y는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되게 되고 이제 기울기가 a 여기서는 이제 세타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1차로 할 것이냐 아니면 2차로 할 것이냐 또는 3차 또는 익스포넨셜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함수로 표현되느냐를 정하잖아요. 이것을 머신러닝에서도 우리가 모델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는 요 xi, yi라는 이 점인데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리그레션 펑션에서는 xi에 해당하는 것이 y 세타가 됩니다. 맞죠? 그럼 결국 요 값이 실제 값과 그 리그레션 값의 차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차이를 리그레션 할 때는 에러 펑션 또는 코스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에러의 제곱값 플러스 에러와 마이너스 에러를 다 고려해 주기 위해서 에러의 제곱값을 이렇게 코스트 펑션 또는 에러 펑션이라고 했는데요. 머신 러닝에서는 특별한 이름 로스 펑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로스 펑션은 그냥 코스트 펑션 또는 에러랑 유사한 말이고요. 물론 로스 펑션도 이렇게 에러의 제곱으로 표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온 대부분의 로스 펑션은 거의 그 쿼드라틱 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랬을 때 그 에러를 최소화하게끔 이 세타, 기울기와 절편을 정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 스코어 메소드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커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을 가장 적게 하게 하는 요 세타를 구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타를 푸느냐? 세타를 푸는 방법. 자, 여기서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란 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계공학에서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 배우는 뉴턴스 메소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그 곡선의 해를 알려고 임의의 점부터 시작해서 그 점에서 기울기를 계속 구해 나가죠.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의 또 기울기를 구하고 또 그 점에서의 구하고 해서 언젠가는 그
0점을 제로 크로싱 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뉴턴스 메소드인데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바로 그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뉴턴스 메소드, 즉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그 기울기가 네거티브가 계속 되게끔 반복해서 0점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굳이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처음에 아무 기울기나 이렇게 하다가 에러를 계속 계산하면서 에러가 가장 미니마이즈 되는 어떤 그 참값을 찾아내는 최저값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뉴턴스 메소드 또는 그레디언트 디스 메소드에서는 그 다음 값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기존 값에다가 그 점에서 그레디언트에다가 음수를 곱해주고 그 앞에 어떤 일정 개수를 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오른쪽에처럼 이런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이것을 잘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기울기를 구한다고 하면은 데이터 값 다 넣잖아요. 데이터 값을 다 넣어서 에러를 계산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데이터가 n개라고 하면은 i는 1부터 n까지의 그 에러를 다 더해서 그것의 스퀘어 그 평균을 낸 다음에 그것의 마이너스 값을 해서 그 다음 값을 찾아주게 되죠. 자, 그런데 너무나 그렇죠. 그렇게 그 한번 데이터를 다 넣어서 에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머신러닝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소위 로스 펑션을 한번 다 계산하는 이 그 세트를 epoch이라고 합니다. epoch이라고 하고요. EPOH.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글씨를 여러 개 해서 모든 샘플을 다 가지고 이걸 한번 런을 다 돌려서 얼마나 잘 맞는지, 핏이 맞는지 또는 에러가 있는지, 로스 펑션 있는지를 업데이트 하는데 쓰이는 것을 epoch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샘플, 만약에 제가 이제 요 한 샘플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은 요 샘플에 대한 계산만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에팟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한 번 턴을 다 돌아서 그 에러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그 리스트 스퀘어 뉴턴스 메소드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활용하는 그 세트를 epoch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해봅시다.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으면은 한번 이렇게 에러를 다 구해가지고 그거로부터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 값을 이렇게 찾는 데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보통은 좀 잘라가지고 이 값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런을 하지 않고 좀 잘라가지고 하는 자르서 사용하는 그 양을 배치라고 해요. 배치. 그 한 번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데이터셋, 풀셋이 아니고요. 따라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4개의 그 샘플을 가지고 하나의 배치를 만든다고 하면은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이 총 하나, 둘, 세 개의 배치가 들어가니까 이 3번의 이터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이터레이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보통은 epoch로 배치 값을 나눠주면 이터레이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총 데이터를 다 쓰느냐 아니면 몇 개의 배치를 갖다 쓰느냐 전적으로 그 연구자의 몫이고요. 그 배치 사이즈를 잘 튜닝을 해가지고 너무 작으면은 그 대표성이 너무 없고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대표성이 너무 없고 그리고 하나씩 다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 배치 사이즈가 크면은 배치를 자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절히 컴퓨테이션 파워와 그 피팅 퀄리티를 따라서 튠해야 되는 것이고요. 손맛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레디언트 디스트를 가지고선 만약에 원 에poch을 다 돌렸는데도 뭔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것을 재사용한다거나 해서 여러 번 epoch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랜덤하게 다시 섞어서 재사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샘플이란 말 또는 인스턴스라고 쓰기도 하고 observation 또는 input vector라는 표현으로 머신러닝에서는 쓰입니다. 용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엄청 이렇게 많다고 치면 아까보다 이제 훨씬 많은 사이즈로 epoch 사이즈로 이것을 다 돌릴 수가 있고요.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아까 배치는 이제 쪼갠다고 했었죠. 이게 뭐 4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아니면 하나 갖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이
얼마나만큼의 양을 가지고 돌릴 것인가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Stochastic Gradient Desist, SGD라고 하는 것은 스토캐스틱이 랜덤하다는 뜻이니까요.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배치 사이즈는 1이 되겠죠. 샘플 하나 뽑아서 그것으로 돌려본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 앱학을 다 돌리면 에러는 훨씬 정확하지만 엄청 오래 걸릴 것이고, 하나 뽑아서 그냥 에러 계산하면 무지하게 빠르지만 단점은 얼마나 이게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데이터를 뽑느냐에 따라서 에러가 엄청 크기도 하고 엄청 작기도 해서 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거를 노이지 리절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모든 썸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앱학 파란색이 그것이죠. 근데 어떤 한 숫자, 그냥 제가 임의로 7이라고 썼습니다. 뭐 7번째 숫자를 샘플만 가지고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랜덤하게 하나만 딱 뽑아서 하겠다. 이게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숫자를 뽑는지에 따라서 매우 이게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보안 방법으로 미니 배치, 그러니까 하나 뽑지 말고 좀 배치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이그젬플입니다. 뭐 1에서부터 5의 배수로 1, 50, 10, 15 이런 배치들을 뽑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번 런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임의에 랜덤하게 섞인 뭐 1, 50, 15번째 임의의 한 점을 구해서 그거로부터 이렇게 배치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에러를 계산하는 방법이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메소드라고 해서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머신러닝에 쓰이는 알고리즘의 좀 대표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울기를 정하느냐, 선긋기의 기울기를 정하는 데 대해서 대략 알아보았고요. 머신러닝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에 쓰던지 아니면 리그레션에 쓰던지 클러스터링에 써야 되는데,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는 구분을 합니다. 일정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머신러닝을 트레이닝하고, 일정 부분은 직접 테스트하는 데 써보려고 해서 뭐 7대3, 8대2 정도 적절한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게 되고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선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 뭐 예를 들어 1차로 리그레션 할 것인가, 2차로 리그레션 할 것인가, 뭐 이런 그 특징들을 먼저 뽑아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무슨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한 어떤 키 피처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것에 근거한 모델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 트레이닝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요. 즉, 선긋기의 개수를 정하는 거죠. 선긋기의 개수를 정하고요. 그것을 방금 전에 했던 그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 가면서 에러가 가장 조그매질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얻게 되는 과정이죠. 다시 문자로 써본다면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한다거나, 좀 데이터에 대한 프리프로세싱, 커널 펑션 등을 통해서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로스 펑션을 정할 것인가 한 다음에 계속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 튜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최저값이 나왔다고 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서 빼낸 그 피처를 그대로, 여기서 트레이닝된 모델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해봤더니 그 아웃풋이 실제적으로 내가 예상한 것처럼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더라, 리그레션을 잘 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능을 이제 검증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피처를 뽑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 그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유리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그것들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뉴럴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볼 텐데요. 뉴럴넷이라고 하고, 아까 손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뭔가 데이터를 구분하는, 뭐 예를 들면 가속도의 피크 값을 봐야 된다거나 민 주파수 값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이 도메인 날리지가 쓰이는 곳인데, 그것마저도 뭔가 컴퓨터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서 하는 방법이 딥 러닝입니다. 딥 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네트워크를 많이 써서 초반부터 피처링 잡아내는 그런 구간부터라던가 좀 여러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머신러닝
뉴럴 넷을 쓰는 방법들인데요. 예, 매틀랩에서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디퍼런스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차의 종류, 트럭인지 그냥 아니면 세단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뭔가 이 차의 그 외관의 무슨 바퀴와 이거의 비율이라던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피처를 뽑아낸 후에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의 사진으로부터 바로 그 피처까지 뽑아내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딥러닝은 그냥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깊게 많아서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SVM, Support Vector Machine, KNN, K-Nearest Neighbor,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이런 단어에 대해서 혹시 생소하셨던 분들은 이번 강의를 듣고선 맞다, 저게 대략 이런 컨셉이지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다음 수업을 따라가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